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벌써 11주차 해설 강의입니다. 오늘은 국토개법 3편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제도하고 개발행위 허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워낙 중요한 부분들이죠. 지구단위 계획 제도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했죠. 옳은 것을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다.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도시지역 아닌 것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때 임의적 사항인데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정비구역 안에 해당 사업 끝난 후 10년 지난 곳은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시군 구청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 나오면 안 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하고 변경하는데 일반 시장 운수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 된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관한 실효한다.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요 기준이란 말 나오면 항상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러면 기준이 각각 다를 수 있다. 이건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기준 나오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건 뭐 기초적인 걸 좀 알아놓아야 되고. 그 다음 아까 이제 답이 살짝 표시돼 버렸는데 주민은 입안권자 찾아가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달라, 변경해달라 제안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제안서 들어갈 때 예정지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예정지에 토지 면적의 동의 얻어야 되죠. 얼마 얻을까요? 3분의 2 동의 얻어야 되는데 입안해달라고 제안 들어가면 며칠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해 줄까요? 며칠 내? 45일. 자, 1회 30일 연장 통보할 수 있고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내게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이 5번.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을 고르시오. 우리 수업 시간에 외울 때 3번, 5번. 이거는 이제 기억 니은데 이거 번호로 바꾸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바꾸면 3번, 요 기반시 시설의 배치 규모하기 위한 내용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최저한도 요건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만약에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요런 것들을 내놓고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은 요 세 번째 거하고 다섯 번째 거. 그래서 기반시설, 용도 제한 요건 몇 번 반복하면 돼요. 정답은 뭐 3번. 이런 것들은 뭐 문제만 파악하면 돼요. 자, 3번 문제를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요거 나오면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해가지고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년 경과된 곳, 정택이 10년,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에서 풀리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풀리는 곳, 시공 30만, 녹지지역이 얘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에 하나로 바뀌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이게 의무 대상이에요, 이게. 얘가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얘들은 해제되는데 계획적으로 얘들은 의무 대상 아니에요. 얘들은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해야 맞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1번. 얘만 알면 돼요. 얘만 습관적으로. 나머지 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넣어놓은 건데 여러분요. 그냥 외우세요. 정비구역, 택지개발. 그 도시개발구역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주 나와요. 정택이. 그리고 해당 사업 끝난 후 10년 경우 정택이 10년.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여기서 해제가 돼요. 면적이 30만, 시공 30만.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녹지지역 이놈이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바뀌는데 30만 이상, 녹지 30만,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이렇게 연습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옳은 것을 골라봐라. 옳은 것은 4개 다 틀렸다. 그러면 대지조성 사업지구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있죠. 요 대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에 전부도 되고 일부도 가능해요. 전부 또는 일부.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하나? 이거 예전에 시험 나온 거.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않다? 아니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뿐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짤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도시지역 아닌 거 하면 계획 관리지역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인데 요 개발진흥지구라도 왜 우리 주특기는 계획관리지역, 주거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 산업유통은 계생농,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다 된다라고 해서 이런 데는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할 수 있어요. 3번이 맞죠? 20만 제곱미터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지정해야 하는데 정택이 10년인데 개발구역은 해당하지 않죠. 의무 대상 아니에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1.5배란 얘기죠. 용적률은 200%, 용적률은 여기 없고 용적률은 200%, 2배까지 완화가 돼요. 완화. 강화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완화. 그러니까 200%가 아니고 150%죠. 따라서 답은 3번. 답은 쉽습니다. 5번 문제. 자, 생산관리지역이다. 여기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최대 완화 건폐율 용적률은 자, 여러분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서도 되고 생산관리지역도 되고 농림지역에서도 지구단위 계획 짤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이면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80%인데 여기다가 생산관리지역 안에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 자,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까지 조례로 허용되죠. 얘들이 또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도시 외지역이잖아요. 건폐율은 여기에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되거든. 그럼 실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로 지구단위 계획 짤 수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가 도시 외지역에 지정되면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까지 허용된다는 걸 깔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건폐율은 여기에 1.5배, 용적률은 여기에 2배까지 완화된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쉬운 문제고 또 지구단위 계획 틀린 것은 이렇게 유사한 문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돼요. 그러면 지구단위 지정은 맞아. 30만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다. 자, 개발제한구역 좀 틀린 거 찾는데 주의해야 되네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다. 그 면적이 30만 이상이다.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지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30만 이상이든 10만이든 5만이든 해제되면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된다.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해제되는 지역인데 그 면적 30만 이상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오케이. 농림지역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면 다 가능하다.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당의 용도 지역에 지정되는 건폐율은 150%, 외우셔야 할 문장, 용적률 20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맞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한다. 자, 건축물의 용도 제한까지는 맞아요. 자, 우리가 3번, 5번. 3번이
기반시설의 배치,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어디다 할는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에 관한 건 반드시 포함하지만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거는 임의적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는 내용. 반드시 포함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3번, 5번 아니다. 그럼 답은 이제 틀린 건 4번인데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할 때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행이지 않은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된다.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 알아 놓으셔야 돼요.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그래서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사항이 어떤 거 있는지,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어떻게 하는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최저한도. 자막이 이렇게 깔리고 있어요. 자막. 그 자막 나오는 것들을 꼭 소리내서 입으로 떠들으셔야 돼요. 자, 7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 모두 몇 개냐? 자,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여기 실제 시험 나왔는데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여기 이제 시행령으로다가 자, 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등 공업지역은 3만 미만, 3만. 자, 그 다음에 보전 녹지지역은 5천,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보전 녹지지역은 5천, 공업, 관리, 농림 세 군데는 3만, 나머지 모조리 만 미만.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에 내용이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각종 환경 경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설치나 그런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된다 해서 전부 다가 이 기준이, 이거 실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런 기준에 다 맞을 때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왜 풀어보냐면, 이때 한번 읽어보려고요. 8번 개발행위 허가 틀린 것은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여러분요 건축물에 건축을 하거나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 받으시라. 그 다음에 이제 집 짓고 물건 사고 토토토 연습을 하는데 녹관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를 받으라. 녹지, 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 쌓아놓을 때 허가 받으니까 자 여러분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아놓을 때는 허가를 안 받는 거 주의하고, 토지의 형질의 변경도 허가를 받는데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을 말합니다. 단 경작을 위한 목적일 땐 허가 안 받는다. 그런데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목 변경하더라도 전을 답으로 변경한다. 답을 전으로 변경한다. 전답 사이 지목 변경할 때는 허가 안 받는 것. 그 다음에 흙이나 모래, 자갈 등의 토석의 채취도 허가를 받는데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허가받을 필요 없지요. 그 다음에 일정한 토지 분할, 건축법 제57조 1항에 의한 면적 미만으로. 자, 요런 행위할 때 개발행위 허가받으라. 그런데 요런 행위를 하더라도 명심할 점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죠. 시설 사업을 하거나 개발 사업을 하거나 정비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정비 사업 하려고, 시설 사업을 하려고, 이런 공적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거 할 때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 꼭 기억해놔야 돼요. 자, 틀린 것은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거 맞죠? 허가권자가 허가할 때 조건을 붙일 때에는 미리 허가 신청한 자 의견 들어야 되겠죠. 자, 너 발파로 인한 낙성이나 먼지 없도록 할 테냐? 그럼 내가 허가해 줄게 라고. 토속 채취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 마치면 준공검사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요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 중에 준공검사 안 받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준공검사 안 받는 것? 자, 준공검사 안 받는 것. 자, 물건을 쌓아놓는 거하고 토지의 분할. 토지 분할은 여러분 분할이란 게 현장에 측량을 하고 측량한 두 점을 연결해서
자르는 게 분할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에 적치하고 토지 분할하는 중공검사 받지 않는 것. 꼭. 그럼 토속 채취는 중공검사 받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지요.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었거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곳은 연장 2년에서 5년간.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에 대해서 이행보증금 예치할 필요 없죠. 꼭 명심.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한다. 뭐 개발행위 하든 시설 사업을 하든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꼭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틀린 것은 다 보면 5번 구석에 처박혀 있잖아요. 9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게 이런 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경작을 위한 형질의 변경으로 인접 토지에 물대는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이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허가를 받는 거니까 이거 허가 안 받는다는 얘기죠. 재해복구 당연히 허가 안 받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건축을 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는데 건축법에서 모법에서 얘는 허가나 신고나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고 건축법에서 허가나 신고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했는데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다. 얘도 허가 받을 필요 없죠.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의 채취. 이건 허가 받아야 되죠. 여러분 산을 깎아내겠다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형질 변경 공사하다 보면 불도저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낸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중으로 토속 채취가 또 받을까?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으면 토속 채취할 때 그 공사하려고 개발행위 허가 안 받죠.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히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채취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이거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죠. 도시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토속 채취할 때 면적 25 이하, 부피 50세제곱 이하 토속 채취는 허가 안 받는데 도시 지구단위 외로 가면 면적 부피 이게 몇 배일까요? 3배일까요? 10배일까요? 공작물 설치는 13배, 토속 채취는 면적 250, 부피 500세제곱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다. 얘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25, 50 이하. 도시 외로 가면 250, 500 이하. 따라서 정답은 4번. 요런 문제가 풀리면, 여러분, 요런 문제 눈에 보이면 65점 정도 현장 가면 점수 나올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또 나오는 거 볼게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법에서 허가나 신고나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고 한 것들은 개발행위 허가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허가 대상을 찾으라.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는 토지에 물건을 한 달 이상 사놓는다. 관, 외우셔야 돼요. 요 셋 중에 하나에서 물건 사놓을 때 허가 받는 거예요. 녹지지역. 얘는 허가를 받죠. 재해복구 허가 안 받죠. 농림지역 안에 농사용 비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를 안 받는데 육상, 의류, 양식장용 시설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제외한다니까 허가 안 받는 거. 사도법상 사도라는 것은 개인 땅에다가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만들 때 사도 개설을 한다고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그래서 사도 개설 허가 받아서 토지를 이렇게 잘라낼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런 문제도 60점, 65점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옳은 것, 요렇게 항상 요렇게. 전답 사이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 아니다. 그렇죠. 전을, 여러분은 헷갈리는 게,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물어봐요. 밭을 논으로 바꾸려면 형질 변경 공사 하나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요. 형질 변경 공사를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형질 변경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허가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거든요. 따라서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하기 위한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지요. 그러나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지 연면적 5% 범위 안에서의 축소할 때는 허가 안 받는데 확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확장은 허가를 받죠. 그러니까 이제 다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거 틀렸죠, 이것도. 옳은 설명은 답은 나왔네요. 개발행위 허가할 때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죠. 그 조건을 이행 안 할 때 대비해서 받는 돈을 뭐라고 할까요? 조건을 걸면서 허가를 해줄 테니까 너 조건을 이행 안 하고 도망갈 수 있다. 돈 좀 내라. 그 돈이 뭘까요, 여러분? 이행? 무슨 금? 보증금. 예치금이 아니고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몇 가지나 될까요?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이행보증금 5글자, 5가지.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문화재, 우량농지 연장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3년이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정청이 있고 허가를 받아 행위한 자가 비행정청이 있다 쳐요. 이렇게. 행정청이 아닌 자가 비행정청이죠. 개발행위 허가받아 새로 공공시설 설치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왕에 도로가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갑이라는 주체가 개발행위 하면서 여기 대체되는 새로운 도로를 설치했다고 쳐요.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기존의 시설에 대체되는 걸 설치해주면 이 새로 설치한 시설은 관리청에 전부 무상으로 들어가요. 근데 옛날 용도 폐지된 옛날 시설은 비행정청이라면 자기가 설치한 비용 범위, 그 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어요. 얘가 더 비쌀 수 있으니까. 새로 설치한 것은 500억짜리고 기왕의 것은 700억짜리면 500억에서만 가져가는 거예요. 700억 다 가져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행정청이라면 새로 설치한 시설은 관리청에 절대적으로 무상으로, 옛날 시설 부지는 절대적으로 무상으로, 금액 관계없지만 비행정청은 설치한 비용 범위 안의 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따라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받아 새로 시설 설치한 경우에 종래 공공시설 옛날 것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이뤄가면 안 돼요.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양수, 즉 기속된다라고. 그래서 행정청끼리는 관계없는데 비행정청일 때 전부 다 가져가면 안 돼요.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가져간다라고 해야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워낙 쉬운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 형질 변경 허가 기준.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짜장면 초코파이 내기도 하고 했는데 절대 저는 진 적이 없죠.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얼마 이상. 이 기준이니까. 만 미만. 1만 미만. 공업지역 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3만. 자, 여러분, 공업, 관리, 농림. 공업, 관리, 농림. 세 군데 3만. 그래서 보전 길이 보전 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 미만. 그 다음에 나머지 만 미만. 정답은 3번. 13번. 자, 형질 변경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공업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달리 공장 지을 땅이니까 한 3배 정도 된다. 3배.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요 도시 외지역 광대하니까 3만. 자, 길이 보전하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요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에 관한 가로수의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100분의 20%.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고 돌려주는데 예전 기출문제인데 이런 거는 충분히 답 맞히죠.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여러분요 5가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제한지역 지정해서 이 중에 3, 4, 5번만 2년 정도 연장이 가능하죠. 1번, 2번 연장 안 돼요. 최초로 한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하는데 처음 제한할 때는 장관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장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연장 제한할 때는 심의 안 거쳐요. 지자체 의견 듣는 게 기본이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조수류, 우량농지 등으로서 보존해야 되겠다. 그러면 3년 제한. 그 다음에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환경 끝말잇기, 경관, 그 다음 미관, 그 다음에
문화재 등이 오염송산될 때 연장 안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짜고 있다. 그 얘기는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럼 허가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좀 이따 나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묶인 곳.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줘야 돼요. 틀린 것은 제한할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3년 이내고 1회 2년 범위에서 제한 연장하죠. 나머지는 똑같은데 자 여기 바로 이제 제한 사유. 여러분 꼭 기억할 점은 3, 4, 5에 해당하면 이렇게 2년 정도 연장 가능하다. 그러면 1번, 2번에 연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녹지용 빈칸이 녹지지역 계획관리. 이 계획관리 가지고 시험 낼 때 써먹거든요. 보세요.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은 최장 3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이 좋은 나무가 주수류, 세조자, 들짐승 숫자.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곳, 우량농지다. 이 연장 안 돼요. 최장 3년만.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 끝말잇기, 경관, 뒷말잇기, 미관, 알아서가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끝나고 오염 손상된다. 연장 안 돼요. 나머지 세놓으면 연장돼요. 특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걸 개발밀도관리구역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 처음 제한할 때는 심의 거치지만 연장 제한은 심의 거치지 않고 제한지역 지정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잘 언급 안 한 건데 혹시나 해서 혹시 객관식의 모의고사 이거 저 얼마 전에 냈기 때문에 나오긴 좀 그런데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요.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는데 자 봐요.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그냥 정말 복잡한데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온 봐요.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주거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 그러면 이렇게 도시 외의 지역하고 녹지지역은 성장의 가능성이 무궁한 거예요. 얘네들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지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성장이 다 됐어. 뭘 성장하기 위한 계획을 짜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을 짠다, 안 짠다 나오면 주상공 여기만 빼면 돼.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이 아니에요. 나머지. 그래서 혹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안 한다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은 다 성장됐어. 그러니까 성장관리 방안 짤 필요가 없어. 요거 빼고 이제 도시지역 중에는 녹지하고 도시 외의 지역이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이렇게 들어놓고 한번 보면 요 문제는 아마 제가 찍어서 풀 때 1번 찍었거나 아니면 5번 찍었거나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1번을 찍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안 했거든요. 나중에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 나오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아.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특히 혹시 성장관리 방안을 짤 때는 기역, 니은을 포함한 둘 이상 포함하라. 여러분요, 성장관리 방안 짤 때 반드시 포함할 게 두 개가 또 있어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하고 똑같다고 알면 돼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기역, 니은이니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요게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또 포함돼요.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할 게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얘네들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예요. 요런 걸 집어넣어요. 요런 거. 또는 성장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짤 때 3번, 5번 반드시 포함하듯이 성장관리 방안 짤 때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예, 꼭 요거 읽어놓고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설치비용. 옳은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중복 지정될 수 없죠. 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라고 했으니까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것.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든 도시군 관리계획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자, 여러분 주민들의 의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요거는 딸랑 심의 거치고 얘는 주민들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절대 관계없어요. 자,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강화되면 이거 강화되면 골병 드는 거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안 되지. 완화해. 완화가 돼가지고 땅값 뛰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4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다. 1년 되는 날까지 설치계획 수립 안 하면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풀려버려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은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행위 할 때 돈을 내야 되죠. 따라서 옳은 것은 5번. 다 틀리는 게 보여야 돼요.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요 6놈,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 운수가 딸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이렇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 녹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게 아니고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3번에 시장 운수는 건폐율 최대한도 50%까지 강화, 건폐율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용적률. 자, 원래 여러분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원래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둘 다 강화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법률에 따른 내용이고 대통령령으로 용적률만 50%까지 강화한다고 확정이 됐고 건폐율은 얼마나 강화하는지 확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용적률 50% 강화라는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50% 강화다. 틀린 것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변경할 때 딸랑 심의 거치고 고시하는 건 당연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게 이제 지정 대상이에요. 해놓고 자, 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왜 만들었을까? 용적률을 자, 아까 얼마까지 강화시킨다고? 50%. 그러니까 봐봐봐요. 특별히 외울 것도 없는데 전부 다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부족하다. 이 말이 나와요. 도로율이 용도 적별 도로율에 얼마 이상 미달한다. 20% 부족하다는 얘기죠. 향후 2년 내 수도, 하수도 용량이 초과한다. 향후 2년 내 학교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한다. 그러면 이제 학교 상하수도 도로잖아요. 자, 향후 몇 년 나오면 다 2년. 몇 프로 초과 나오면 20% 초과. 이런 것들 이제 봐놓고. 이들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는데 시험 낼 때는 이 중에 하나 쓱 뽑아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낸단 말이죠.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가 이게 기반시설. 대학교는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그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도 대학교는 설치할 의무가 없어. 이런 것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더라도 대학교, 전문대학교는 설치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외울 때 도공녹이, 도로공원녹지 이렇게 외운 거 있잖아요. 자, 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자, 이 문제 풀릴까요, 여러분? 자, 이걸 외운 사람들은 풀리죠. 자, 이거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너무 양이 많은데 자, 제일 높은 게 위락시설이다. 2.1. 위락하려면 관광버스 타고 위락하러 간다. 놀러 가니까. 위락, 관광. 요래 두 놈 나왔으니까 이종건생으로 딱 마무리. 이종건생. 2.1, 1.9, 1.6. 자, 요 세 놈 나왔으니까 1등, 2등, 3등. 그다음 공동 4등 4마리. 문화집회, 종교, 운수, 자원, 문종이 운자. 네 사람이니까 4, 1.4. 그 다음 마무리 공동으로 5등. 일정하고 판매 1.3으로. 이 정도는 외워놔야 돼요. 자, 지금 이 문제가 위락시설이 1등, 관광휴게가 2등, 이종건생이 3등. 그러면 자, 위락이 없네, 그 다음에 관광휴게도 없네, 그 다음에 이종건생이 제일 높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요 지문만 잘 외워놓으면 돼요. 요 지문만. 요것만 잘 외우면 돼요.
그래서 위락시들 제일 높다. 위락하려면 관광버스 타고 간다. 아, 두 놈은 나와서 이전권생. 이제 1등, 2등, 3등 나왔으니까 4등이 나와, 4등. 공동 4마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될 수 없는 지역은, 규제가 풀리는 곳이에요. 규제가 풀리는 곳.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가지고 허가가 개발행위 집중. 땅값 뛰죠. 계획관리에서 3종 일반, 3종 일반 계획관리지기면 여러분, 건폐율은 얼마나 허용될까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 아닙니까? 3종 일반이면 건폐율은 50%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50%, 용적률 300%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달라져. 아파트도 지을 수 있잖아요. 이거 아파트 못 지어요. 자,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곡소리 나죠?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갈 때 땅값이 뛰지, 요렇게 가면 땅값 안 뛰죠. 따라서 3번이 답이죠.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었다, 인구가 20% 이상 늘었다, 예den들이죠.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 대상이에요. 이 법이나 다른 법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가 되는데 자꾸 강화라고 내더라고. 해제되니까 땅값 뛰죠.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돼가지고 행위제한이 역시 완화, 땅값 난리 나죠. 반대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해당 지역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늘었다.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20% 늘었다. 얘네들이 보면 땅값이 훅 뛰겠구나.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되겠구나 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다 하는 거 문제 풀 때 이것이 기억이 나줘야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20문제인데 차 우리가 뼈다구 같은 기본적으로 뼈대, 등뼈, 이 골조 부분들은 3주통에서 다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법 싹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정도에서 18개를 맞춰줘야 우수하다. 15개 정도 맞히면 좀 잘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겨우 공인중개사 시험 그거 공부하는데 중내 사내 된다 안 된다 머리 나쁘다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나는 된다. 그걸 끝까지 굳세게 밀고 가야 뭐라도 경험한다 하는 거. 그래서 뭐라도 경험하려면 끝까지 간다. 매일 얘기했죠. 나는 합격한다 3번씩 하루 외치고 잠자리 들든지 아침에 깹니다. 합격한다고 외치면 진짜 합격합니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매주 보는 그림이지만 저는 이제 독수리가 되고 싶어요. 합격단 신청 여기다 맞춰 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합격단 지난 한 바퀴 도는 것 문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핵심 암기사항이 참 좋아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암기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 자, 우리가 국토법 합격단까지 했고 다음 주는 도시개발법 20문제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말마다 합격단 문제 풀고 1시간씩 해설 강의 듣고 책 읽어보고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법이 합격을 위한 큰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